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45페이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담보물건 중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지만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말해요. 약정, 계약 같은 말입니다.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약정,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저당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예외는 아주 많아요. 근데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에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물건, 즉 부동산이 객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저당권이 약정담보물건이라 말했어요. 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인데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을이 갑에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고 있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을이란 자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혹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는 약정,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 설정자고 채권자인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갑을 간에는 계약이란 법률행위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186조에 따라 을이 부동산 물건인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만 해요. 이와 같이 계약, 약정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 저당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는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돼도
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도 어리 저당권을 취득해도 소유자인 갑은 얼마든지 이 부동산을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도 이 부동산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용의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 등으로 공시 외부의 일반인들이 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성립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건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등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 저당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점유도 하지 않는데 왜 존재하는가? 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이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저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점유하지 않는데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 저당권이란 권리의 실행이라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저당권 실행 경매라고 말합니다. 를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 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해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같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대부분 판례가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어떤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함에 있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을 것인가?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면 된다고 말해요.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는 말은 대표적인 예는 을이란 채권자가 갑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잖아. 을이 가진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서 병은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해요. 원칙은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원칙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 명의로.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누구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도 있다. 제3자예요. 라는 판례를 하나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하지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즉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어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때 저당권 설정자인 제3자, 이 물상보증인은 물건 한도 내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 이 물건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선자지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어요. 단지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이 물건 한도 내에서 이 부동산 한도 내에서 보증선자를 무엇이라 말한다? 물상보증인이요. 그럼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와 본질을 설명을 드렸고 계속 해왔던 내용은 조금 빨리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두 가지 권리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첫 번째,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란 이야기는 저당권이란 권리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경매 신청하는지라는 이야기는
결국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그 의미가 바로 목적물의 범위예요. 그럼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358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란 이야기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법률 규정보다 약정이 우선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예. 지금은 물권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은 눈여겨보셔야만 해요. 그럼 목적물의 범위는 가장 기본이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경매 신청할 때는 토지만 경매 신청하면 되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건물만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중 건물이란 물건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토지 저당권은 변제기에 채무 변제 안 하면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독특하게 일정한 경우는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그 일괄 경매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괄 경매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걸 358조에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에 관계된 사항이 358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라는 걸 358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근데 358조는 또다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두고 그 말미에는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 그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판례는 이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부합된 물건이 있고 종물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판례는 확대 해석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부합물 종물이 없어서 그 이후에 부합물 종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합물 종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부합물 종물에까지 경매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또는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합된 물건, 종물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에 주의할 부분이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논리는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주물 종물 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이론이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민법 100조 2항의 규정이 있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 규정을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종물을 종된 권리로 주물을 주된 권리로 바꾸면 논리는 똑같다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 처분에 따른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예를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갑이 있어요. 그 위에 건물 소유권을 가진 을이 있다고. 그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주된 권리가 건물 소유권이고 이 토지의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무엇이라? 종된 권리라고. 그럼 만약 병에게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차후 변제기에 채무자 을이 채권자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의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 신청할 거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을 경매 신청했다면 낙찰을 받은 자가 있다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 무엇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상권도. 그 말을 이렇게 줄여서 적어놓고 있어요.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과실이에요. 과실 수취권은 원칙 점유한 자에게 과실이 귀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 저당 목적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과실에까지. 이 규정 외에는 시험에는 묻지는 않아요. 자, 이 말을 이해하라고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의미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하라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버리면 그 부동산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금지효가 생겨. 그 말이 무엇이다? 압류다, 압류. 되겠습니까?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냥 이 문장만 알아들으면 돼. 거기까지 분석해서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저당 부동산이 압류가 된 후에는 무엇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까지. 그 말은 경매가 되면 압류한 후에 과실도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낙찰자에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의미는 자, 저기를 보시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고 낙찰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저당권이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을 것인가 하는 의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그럼 제가 좌측에서 예를 든 것은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1억이 원본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자가 있다면 무엇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이자까지. 그리고 혹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약금을 약정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약금이 있다면 위약금. 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이란 말을 지연배상 달리 지연이자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저당권을 실행, 경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뭐 등록세와 같은 이런 비용 등이 든다고. 무엇이 비용인지는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저당권이란 권리를 실행하는 것은 경매하는 걸 말해요. 경매 비용을 말한다고. 여기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때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지연이자 지연배상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내용이에요. 이 지연이자는 어디까지 우선 변제받을 것인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이런 거 암기할 가치 없습니다. 몇 년분에 하나여 1년분에 하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1년분에 하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지연이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왜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가? 지연이자를 무제한 우선 받아버리면 우선 변제 받아버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한한다 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1년분에 한한다는 제한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되면 무제한 담보돼요. 등기로 공시하고 있다면 제한 없이 우선 변제 받는다 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등기부 조사했잖아요. 원본이 얼만지, 이자가 얼만지, 위약금이 얼만지 알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무제한 담보, 무제한 우선 변제 받아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예. 지연이자와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할 필요 없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지연이자가 얼마인지 저당권 실행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공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는 받는다. 그 말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고, 자, 뒤로 넘어가서 저당권과 용익관계를 설명드릴 거예요. 456페이지요. 자, 첫 번째 논점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용익권의 소멸 여부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용익권이 소멸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용익권이 소멸했다는 이야기는 낙찰자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인수하지 않는 거라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 인수한다는 말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이런 거란 이야기는 시험에 정답이 안 된다고. 어떤 부동산의 저당권이 최선순위라면 이 저당권이 경매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된다는 말과 소멸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저당권이 최선순위라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 후순위 권리는 전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낙찰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뿐이지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아니에요.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결국 시험의 논점은 저당권이 최선순위가 아닌 게 논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면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등기가 됐다면 경매로 이 전세권이 소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가 됐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이 최선순위라 해도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 하 토지 저당권자가 무엇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까지요. 일괄하여 경매한다는 말이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도 일괄 경매하는 이유는
토지만 경매 신청하면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자가 적다고. 그럼 결국 건물이 잘 안 팔리면, 낙찰이 잘 안 되면 토지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토지 저당권자는 실행 선택권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요건나 일괄 경매하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365조에 요건을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좀 줄여서 적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해야만 해요. 그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했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무엇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건물이요. 366조의 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36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은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이걸 규정해 놓고 있다고. 건물은 누가 신축해야만 한다를 규정하고 있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근데 이 규정을 판례가 완화를 시켰어요. 그럼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면 일단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법률 규정 그대로 서술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다고. 그럼 틀린 거 찾아라면 그 외에 다른 틀린 게 있는 게 찾아봐야 돼. 근데 판례가 이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요. 건물을 누가 축조했는지 신축했는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누가 건물을 신축했던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경매를 신청할 때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은 예를 든다면 토지의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자가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하여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경매를 신청할 때만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고요. 조금 줄여서 적을게요. 간격이 너무 비좁아서. 조금 넓혀도 되겠네. 예,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토지에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을이 토지 저당권자고 갑이 토지 저당권 설정자예요. 법률 규정에 따른다면 그 이후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축조나 신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 규정은 누가 신축해야만 돼?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근데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안 해도 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상권자가 이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인 갑에게 건물을 사라 청구하면 사야 되잖아. 일정한 요건나. 그렇게 매수하여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게 판례예요. 어찌됐든 경매 신청할 때는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수 있는데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토지 저당권자에게는 실행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 저당권은 점유도 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변제기 채무 변제 안 하면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무엇이라? 저당권이요. 저당권 실행이라 말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저당권 실행이라 말해요. 되겠습니까? 실행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경매를 신청할 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행 선택권이 있으니까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을 경매할 수도 있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근데 토지만 경매하면 혹 낙찰이 되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근데 일괄 경매하면 경매법원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철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철거는 안 되는데 일괄 경매한 이유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괄 경매해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낙찰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래서 일괄 경매한 이유가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일괄 경매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다고.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그때 일괄 경매하는 것이지 성립하면 일괄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조문이 비교해보라고 딱 붙여놨다니까요. 365조하고 366조하고 법을 만들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인데도 어디에 서술해 놓았다고? 저당권에 서술해 놓았다. 365조하고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예. 그럼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제3취득자의 지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